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리님께서 제보해주신 아주 특별하고도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리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일단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학교에 다녀오신 분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루는 게 맞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리리님께서 큰 용기를 내주셨어요. 범죄를 미화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왜 절대로 교도소에 가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께 뼈저리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편견 없이 그저 하나의 경고로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리님. 아유,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출연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반응이 갈릴 수도 있는 주제거든요. 그런데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비록 과거에 실수를 해서 다녀오긴 했지만 그 안에서 겪은 일들은 정말 사람이 겪을 게 못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살아있는 악마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나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는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 듣고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네, 그 진심이 전해지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리리님, 처음에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신 건지 실례가 안 된다면 배경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좀 어둠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 생활을 했었죠. 주먹 쓰는 세계요. 그렇다고 제가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세계라는 게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당시에 조직 간의 문제도 있었고 결국 조직 가입 및 활동, 폭력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도였어요. 전라도 쪽에 있는 교도소였는데 거기가 좀 셉니다. 아, 2012년 전라도 쪽 교도소.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분위기인가요? 영화요? 영화는 오히려 미화된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지저분하고 살벌해요.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120kg 정도 나갑니다. 덩치가 꽤 크죠? 사회에서는 어디 가서 기죽는 일이 별로 없는데 딱 들어가니까 공기부터가 달라요. 저는 강력방이라는 곳에 배정됐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소위 말하는 5대 강력범죄에 저지른 인간들만 모아놓은 방이에요. 뉴스 틀면 나오는 유명한 범죄자들 있죠? 연예인처럼 얼굴 알려진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내 옆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와,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이랑 같은 방을 쓴다는 게 상상이 안 가네요. 그 안에서도 서열이나 기싸움 같은 게 있습니까? 엄청나죠. 동물은 맹수우리랑 똑같아요. 서로 눈빛만 봐도 저놈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니면 한번 붙어봐야겠다 각이 나오거든요. 좁은 방에 성격 더러운 남자 8명이 갇혀 있으니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저도 나름 오둠의 세계에 있었으니 기죽지 싫어서 어깨 딱 펴고 다녔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트러블이 생겨요. 저도 결국 방 안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독방에 간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맞아요. 조사 수용이라고 하는데 징벌방으로 가기 전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독방이 있어요. 근데 말이 독방이지 거기는 관 하나 짜놓은 것 같아요.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팔을 양쪽으로 벌리면 벽에 닿아서 팔이 안 펴져요. 그 좁은 곳에 갇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좁은 방에 저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네? 독방이라면서요. 혼자 쓰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혼자 쓰는 게 맞는데 당시에 수용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2인 1실을 쓰게 된 거죠. 그 좁디 좁은 팔도 못 펴는 방에 덩치 큰 저랑 또 다른 한 방이 같이 지내게 된 겁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구석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그냥 되게 조용하고 말라 보이는 아저씨였죠.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슥 쳐다보는데 눈빛이 텅 비어있는데 소름 끼치는 느낌. 와, 덩치 큰 남자 둘이서 그 좁은 곳에. 그 아저씨는 어떤 죄로 들어왔는지 아셨나요? 처음엔 몰랐죠. 서로 말도 안 했으니까요. 그냥 숨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나중에 교도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랑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 기록을 나중에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2012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아 납치 성폭행 및 살인 미수 사건의 장본인이었어요. 세상에, 그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랑 한 방을. 네, 그걸 아는 순간부터 그 좁은 방이 지옥으로 변하더라고요.
차라리 덩치 큰 조폭이랑 싸우는 게 낫지 그런 인간 말종이랑 무릎을 맞대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역겨우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공포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밤에 저한테 처음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요. 옆에서 갑자기 저한테 형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쳐다봤죠. 누구신데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그래요. 그냥 뭐 형님 같으니까 형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섞이기 싫었어요. 말도 섞기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근데 좁잖아요. 등이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좁으니까 그 사람 숨소리가 제 비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 사동 도우미를 통해서 간식을 좀 받았어요. 제가 덩치가 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컵라면이랑 구운 계란이 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눈이 갑자기 반짝거리는 겁니다. 형님, 저 라면 하나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분은 나빴지만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그냥 다 드세요 하고 줬어요. 라면 8개랑 계란 한 판, 30알이었거든요. 근데 와, 이 사람이 미친 것 같았어요. 끓인 라면도 아니고 생라면을 그 딱딱한 걸 부수지도 않고 그냥 와작와작 씹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라면을요? 물도 없이? 그리고 계란도 30알을 다 먹었다고요? 네. 저도 120kg 나가고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계란 한 판을 그 자리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노른자까지 다 삼키더라고요. 그게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 아니면 속에 걸신이 들린 느낌? 라면 가루가 입가에 묻어 있는데 그걸 혀로 핥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 이 새끼는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죠. 와, 상상만 해도 기괴하네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계셨을 리리님 심정이 어땠을지 그냥 무시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드디어 재판 날짜가 됐습니다. 저랑 그 사람이랑 같은 날 재판이 잡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호송버스를 같이 타고 갔습니다. 수갑 차고 포승줄로 묶이고 법정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제 차례가 끝나고 그 사람 차례가 됐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죠. 검사가 죄목을 쭉 읊는데 강간, 납치, 살인 미수 뭐 끝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검사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땡땡땡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판사님 선고는 나중에 나오지만 일단 검사가 사형을 때린 거예요. 사형.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 반응은 어땠나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보통 사형 구형받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다리가 풀리거나 울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감정의 동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호송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돌아와서 다시 그 좁디 좁은 톡방 제 옆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돌비님. 제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방금 국가로부터 너는 죽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온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와, 진짜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잃을 게 없는 사람과 단둘이 갇혀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독방에서는 밥을 넣어주면 방 안에서 먹고 다 먹은 식기를 씻어서 다시 배식구 밖으로 내놔야 돼요. 플라스틱 젓가락이랑 숟가락 개수가 딱 맞아야 회수가 되거든요.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그 사람 식기를 걷었어요. 그런데 젓가락이 하나 비는 거예요. 젓가락이 하나가 없다고요? 네, 분명히 두 짝이어야 하는데 한 짝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식기를 반납했어요. 교도관님들도 바쁘니까 일일이 개수를 확인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밤 9시 취침 시간이 됐습니다. 교도소는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요. 희미한 조명등이 켜져 있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등 뒤가 쎄한 거예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자는 척을 하면서 실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거든요. 뒤를 돌아봤더니요, 그 사람이 안 자고 있었어요.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불 속에서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아까 없어졌던 그 플라스틱 젓가락 있잖아요. 그걸 바닥에 대고 미친 듯이 갈고 있는 겁니다. 슥슥슥. 그 플라스틱 젓가락 끝을 뾰족하게 흉기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흉기로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 플라스틱 젓가락을요? 와, 그럼 리리님은 그걸 보고 바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모른 척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제 목숨이 날린 일이잖아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야, 너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그랬더니 그놈이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슥 일어나서 앉더라고요. 손에는 그 뾰족하게 갈린 젓가락을 딱 쥐고 있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왜 반납 안 했어? 그거 이리 내놔. 너 미쳤어?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덩치는 제가 훨씬 크지만 흉기를 든 놈, 그것도 사형 구형받은 놈 눈빛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놈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형님, 제가 이 젓가락을 형님한테 드리면 형님은 편하게 주무시겠죠? 근데 젓가락이 없으면 저는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이걸 들고 있으면 형님이 잠이 안 오시겠죠? 와,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말은 내가 널 찌를지 안 찌를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공포에 떨면서 밤을 새워야 한다. 이거였어요. 절대 잠들지 마라. 내 앞에서 편하게 자지 마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와, 진짜 악마네요. 육체적인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게 심리적인 고문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언제 찌를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좁은 방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저놈이 흉기를 들고 절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잡니까? 저는 바로 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님! 교도관님! 문 좀 열어주세요! 사람 죽습니다!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조용한데 쾅쾅거리니까 난리가 났죠. 야간 근무 서시던 교도관님이 뛰어오셨어요. 몇 번 방이야? 조용히 하네. 무슨 일이야? 제가 창살 틈으로 소리쳤죠. 저 새끼 지금 젓가락 깔아서 흉기 만들었습니다. 저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저 여기서 못 잡니다. 제발 좀 꺼내주세요. 교도소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분리를 시켜주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안 믿어주죠. 그냥 재소자끼리 싸우는 줄 아니까요. 야, 조용해. 들어가서 자. 죽긴 누가 죽어. 이러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거의 울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진짜예요. 저 젓가락 좀 뺏어주세요. 저 오늘 죽습니다.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교도관님이 문을 따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놈을 수색했죠. 이불 밑에서 그 갈아 만든 젓가락이 나왔습니다. 교도관님 표정도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던 거죠. 와, 젓가락이 나왔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그럼 교도관님이 그걸 압수하고 상황이 정리된 건가요? 방은 바꿔주던가요? 그게 말이죠. 젓가락은 뺏어갔어요. 근데 교도관님이 야, 이제 흉기 없으니까 됐지? 그냥 자라. 지금 이 밤중에 방을 어떻게 옮기냐? 이러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놈은 이미 사리를 드러냈는데 도구만 없으면 안전한 건가요? 제가 그때부터는 진짜 이판사판으로 나갔습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야간 당직 주임님, 높은 교도관을 호출했어요. 주임님, 저 오늘 이 방에 있으면 진짜 살인 납니다. 제가 저놈을 죽이든 저놈이 저를 죽이든 사단이 날 거니까 제발 저 좀 빼주십시오. 제가 하도 사색이 돼서 비니까 주임님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결국 새벽에 저를 다른 방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놈이 아동 성범죄자의 살인 미수범이라는 게 방 안에 소문이 쫙 퍼져서 다른 재소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참교육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도 그런 범죄자는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그렇죠.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히 잘 빠져나오셨네요. 그런데 리리님,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그 젓가락 살인마보다 더한 사람이 또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종류의 공포예요. 제가 교도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 운동 시간에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사형수였습니다. 명찰이 빨간색이죠. 근데 이 사람은 겉보기엔 정말 멀쩡해요. 아니, 오히려 젠틀해요. 인사도 꼬박꼬박 90도로 하고 말투도 점잖고 교도관님들 말도 잘 듣고 소위 말하는 모범수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딱 하나, 눈빛이 이상해요. 가만히 있어도 눈에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냥 쳐다만 봐도 기가 눌리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젠틀한데 살기가 있다?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운동 시간만 되면요, 문이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요. 보통 운동 시간이 30분 정도 주어지거든요. 대부분 재소자들은 3-3-5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천천히 걷거나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운동장 문이 열리면 타타타작 하고 뛰어나가서 30분 내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토할 것 같은데도 멈추질 않아요.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요. 30분 내내 전력 질주를 한다고요? 체력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사형수라면 사실상 나갈 날 기약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 운동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형님,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매일 그렇게 뛰십니까? 여기서 나가실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무기징역수였대요. 25년을 살고 모범수로 가석방이 돼서 사회로 나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25년 만에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살인이요? 도대체 누굴 죽인 겁니까? 자기 형수랑 형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이죠. 2명을 잔인하게 난도질해서 죽였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25년 전에 자기가 친형을 죽여서 감옥에 갔었대요. 근데 그때 형수가 자기를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25년 동안 오로지 복수할 생각만 하면서 버틴 겁니다. 나오자마자 형수 집을 찾아가서 형수랑 그 어머니를 죽이고 형님의 옷을 꺼내 입고 샤워까지 싹 하고 나왔대요. 와, 복수심 하나로 25년을 버티고 나와서 바로 실행에 옮겼다. 진짜 집념이 무섭네요. 근데 그게 달리기랑 무슨 상관이죠? 이미 복수는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끝났대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뛰는지 알아? 억울해서 그래. 너무 분해서. 제가 물었죠. 뭐가 억울합니까? 복수 다 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 명을 놓쳤어. 형수 딸, 내 조카년. 그년이 학교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못 죽이고 잡혔어. 그래서 나는 운동해야 돼. 건강해야 돼. 사형수는 집행 안 하잖아. 언젠가 감형돼서 무기수가 되고 혹시라도 또 기회가 생겨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그 조카년 꼭 찾아가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늙으면 안 돼. 힘이 빠지면 안 돼. 와, 그 조카를 죽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한다. 진짜 사람이 아니네요. 악귀가 쉬인 것 같습니다. 리리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와,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다 싶었던 또 다른 기억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섭다기보단 참 비극적이고 소름 끼치는 얘긴데 20살 간 넘은 아주 어린 친구가 들어왔었어요. 얼굴도 순둥순둥하고 딱 봐도 여기서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 친구였죠.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훌쩍훌쩍 오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방화살인 공범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주범이 누구였냐면 그 친구의 친형이었습니다. 형제가 같이 들어왔다고요? 방화살인으로요? 네, 형이 12년, 동생이 10년을 받았어요. 사건 내막이 이래요. 형이 도박빚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르기로 계획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면 들킬까 봐 동생을 협박했어요. 야, 네가 가서 불 질러라. 안 그러면 할머니 가만 안 둔다. 이 동생이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할머니가 전부인이에요. 형이 미친놈인 걸 아니까 할머니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휘발유 들고 가서 불을 질렀어요. 반지하 집이었는데 그 불로 누가 죽었냐면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 타 죽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보험금 때문에 엄마랑 여동생을.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운 좋게 창문으로 탈출해서 사셨어요. 경찰 조사받을 때 그 형이란 놈이 책상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난동을 부렸대요. 형사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가족이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냐 하니까 그놈이 뭐라 했냐면 아 씨발, 아빠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아빠가 죽어야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아빠가 살아서 보험금 못하게 됐잖아요. 그게 억울해 미치겠네, 이랬다는 겁니다. 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돈 때문에 가족을 태워 죽이고 아버지가 살았다고 화를 냈다니. 네, 교도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 있고 실수로 온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겪은 그곳은 상식 밖의 인간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괴물들이 드글거리는 소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나쁜 길로 빠지려는 어린 친구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도소는 오지 마세요.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짐승이 우리에 갇히는 거예요. 저도 죄값 치르고 나와서 지금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리리님.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이렇게 생생한 목격담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리리님의 그 진심 어린 경고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떳떳한 삶 사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비님도 고생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전직 조직원 출신 리리님과 함께 교도소 담장 안의 서늘한 실화들을 들어봤습니다. 젓가락을 갈던 사형수, 조카를 죽이기 위해 달리는 살인마, 그리고 가족을 돈으로만 봤던 폐륜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어쩌면 우리 곁에 숨쉬고 있는 뒤틀린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공포를 넘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절대 미워될 수 없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오늘 밤도 안전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괴담 라디오의 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